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머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김미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예. 지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 해주시려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요즘에 조금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거의 이틀 만에 정주행을 완료를 했는데 이 장면 중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피가 부족한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가 자기 피를 직접 환자에게 수혈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나눠볼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바로 인공혈액인데요. 인공혈액은 쉽게 말해서 사람의 혈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 피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혈액을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혈액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인공혈액은 혈액이 부족한 위급 상황에서 주로 쓰여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증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혈액이 부족하다거나 전쟁, 재난, 대형 사고, 또 심각한 질병 치료 과정에서 이 혈액이 쓰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0리터까지도 혈액이 쓰인다고도 해요. 예. 근데 이게 70kg의 성인 남성의 혈액량이 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 가까이 쓰이는 거죠. 예. 그렇다면 큰 수술에서는 이렇게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면 혈액을 미리 어딘가 보관해 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제 각 나라들은 혈액은행이라는 데를 만들어 두고요. 거기다가 혈액을 보관을 해둡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두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 혈액 보관량이 굉장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네.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약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혈량이 급감하면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12월에는 정부가 이제 국내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요게 그때 대한적십자사가 원래 권장하는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2.7분까지 감소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혈액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헌혈을 좀 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낸 거죠. 예. 또 이런 문제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입을 하면서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되면 피가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아, 나이 많이 드시면 헌혈을 못 하나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혈액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공혈액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혈액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래도 혈액이니까 빨간색 피 모양으로 뭔가 비닐팩에 쌓여져 있는 거 이런 거를 긴급적으로 하나씩 나눠주고 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의학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혈액팩을 예. 보기 때문에 빨간색을 떠오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색다르게 생긴 피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 지금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네, 가져왔습니다. 저거는 저도 가끔 마시는 주스유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뭔가 자색 고구마 라떼 같기도 예. 하고요. 아니면 미술 시간에 보라색 물감을 탄 물 같기도 한데. 그렇네요. 피 색깔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것도 인공혈액이에요. 이 혈액이 2024년 7월에 일본 나라현립의과대 히로미치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혈액의 모습입니다. 예. 일반적인 혈액과는 색이 다르지만 이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 혈액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색깔이 꼭 인공혈액이 저런 자색 고구마 라떼 같은 색깔이어야 됩니까? 그쵸, 네. 왜냐하면 좀 겁이 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인공혈액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양해요. 설명을 좀 드리면 3가지 방법으로 인공혈액을 만듭니다. 네. 첫 번째는 헤모글로빈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과불화탄소라는 아이로 만들기도 하고요. 예. 세 번째는 줄기세포로 인공혈액을 만듭니다. 네. 각각의 색깔이 다른데 지금 보신 보라색 혈액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기반의 인공혈액이에요. 네. 이 헤모글로빈이 원래 산소와 결합하지 않으면 보라색을 띱니다. 네. 그리고 산소와 결합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간 색깔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연구팀이 만든 이 혈액 같은 경우는 산소와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의 헤모글로빈을 사용해서 보라색을 띠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이제 과불화탄소 기반의 인공혈액이 있는데요. 요거는 또 보시면 살짝 불투명한 우유에 물을 타는 것 같은 색깔이에요. 예. 얘는 이 과불화탄소 자체가 색이 조금 무색인데 네. 물과 섞으면 살짝
불투명한 요런 색을 띠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란빛깔을 띠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과불화탄소로 만든 인공혈액은 저렇게 흰색을 띠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혈액과 똑같은 색이 줄기세포로 만든 건데요. 예.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때문에 얘는 색깔도 똑같이 우리 몸에 있는 피랑 똑같은 붉은색을 띠는 겁니다. 네. 나름대로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인공 혈액의 종류별로 뭔가 장단점 같은 게 있나요? 네, 장단점은 있는데요. 먼저 아예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헤모글로빈과 과불화탄소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요.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우리 몸에 있는 걸 뺀 거고요. 예. 하나는 아예 인공적인 걸 만든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헤모글로빈 인공혈액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 이 헤모글로빈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예. 주로 동물의 적혈구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네. 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어찌됐든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썼기 때문에 산소 운반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네. 혈액형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또 어렸을 때 했던 장난 중에 뭐 먹을 때 혈액형 뭐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네. 섞이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혈액을 수혈할 때도 혈액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항원은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이 적혈구 표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적혈구 내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형과 전혀 관계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보관이 되게 용이하다는 건데요. 네.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세포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온도 조절에 예민해요. 좀 아. 냉장 보관도 해줘야 되고 잘 보관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다면 예. 얘는 그냥 헤모글로빈 자체는 온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보관 시설이 없어도 쉽게 운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이 헤모글로빈이 체내에서 금방 분해돼 버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줌을 싸면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번 수혈을 해도 이 수혈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수혈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얘가 적혈구가 있으면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적혈구 없이 헤모글로빈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분자들하고 만나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혈관 속에서 이제 산화 질소와 결합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고혈압 같은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헤모글로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다뤄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혈액형을 특별히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온상에서 그냥 활용 가능하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네요. 그렇죠. 엄청 예.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그 아까 설명드렸던 과불화탄소 인공혈액인데 네. 요건 이제 헤모글로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화학물을 사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같은 애로 쓴 게 아니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됩니다. 얘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없어서 완전히 합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없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고 언제든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후보로 여겨지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느끼셨겠지만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면역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물질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제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몸에서는 염증이 생기거나 혈액 속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이 혈액이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면역하기 위해서 막 달라붙어요. 예. 그럼 혈액이 끈끈해지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게 있는데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혈액이 단순히 산소만 운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운반을 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몸 밖으로. 근데 이산화탄소를 과연 잘 움직이나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줄기세포는 만드는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예. 이 두 개는 이제 산소를 운반시키는 애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애라면 줄기세포는 진짜 혈액처럼 아예 처음부터 배양시켜서 만드는 애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혈액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좋고 면역 반응도 적고 혈액형에 상관없이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예. 지금까지는 실험실에서 소량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게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줄기세포를 통해서 혈액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우리 진짜 혈액과 똑같은데 혈액형과 상관없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항원에 대해서만 조절을 잘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이 친구도 혈액형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인공혈액의 세 가지 방법들 나름대로 단점들은 있지만 맞아요. 장점들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 연구자들이 지금 단점만 조금씩 보완하면 혈액 부족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열심히 이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개선하면 되겠죠. 예. 이제 헤모글로빈 혈액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에서 너무 빠르게 분해가 된다거나 반응을 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요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겉을 감싸고 있는 캡슐을 만드는 겁니다. 아. 네, 겉을 감싸고 있는 캡슐을 만들면 이게 천천히 녹으면서 몸에서 반응을 하겠죠. 이건 우리나라 요거트 광고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데. 그런가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예. 만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캡슐을 만드는 건데 이 캡슐을 만드는 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막과 비슷한 리포솜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네. 이 친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플라스틱 같은 진짜 말 그대로 알약 먹듯이 네. 플라스틱 같은 애를 감싸가지고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일본 연구진 같은 경우는 이 리포솜을 활용한 방법이었고요. 이게 꽤 반응이 좋아서 이제 인간한테도 임상 실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과불화탄소 혈액으로 넘어가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너무 빨리 배출이 되거나 면역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체내에서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불화탄소 입자를 좀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과불화탄소 입자가 너무 작아서 저희가 이물질이 신장으로 여과돼서 배출되잖아요. 예. 이게 소변으로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 배출되는 입자의 크기 기준이 5에서 6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 과불화탄소가 얘보다 작아서 금방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화제를 사용해서 이 과불화탄소 입자를 크게 만들면 예. 얘가 안 걸러지고 몸에서 더 오래 동동 떠다닐 수 있는 거죠. 예. 요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 반응을 제한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몸에 좀 친화적인 물질로 코팅을 해서 우리 몸이 좀 면역 반응을 덜 일으키게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추가로 헤모글로빈처럼 캡슐화해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하는 캡슐화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줄기세포 혈액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이 가격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예. 때문에 가격을 줄이는 게 급선무겠죠. 가격을 줄이려면 먼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배양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평면에서 배양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3D로 배양을 하게 돼서 생산 효율성을 확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배양지가 있거든요. 네. 그 배양지에다가 줄기세포들을 배양을 하는 건데 이 배양지의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양지의 가격을 낮추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인공혈액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혈액 문제가 시급하구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건 나름대로 상업적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연구는 꽤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용화는 언제쯤 될까요? 그렇죠. 사실 상용화가 되게 제일 궁금한 네. 부분이에요. 요게. 만약 이거 상용화되면 우리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헌혈 좀 해주세요. 이것도 소리 안 듣게 그쵸.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네. 겁니다. 헌혈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상용화가 되면 사실 더 이상 혈액 부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저도 이제 검색을 하면서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생각보다 눈앞에 많이 왔다라는 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인공 혈액 자체에 따라서도 상용화 단계가 좀 나눠지는데요. 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헤모글로빈 기반의 인공혈액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가장 처음 도전했던 방법 중 하나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상용화도 거의 된 단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실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 바이오퓨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헤모퓨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 제품이 소의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을 추출해서 만든 건데 2001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0년에는 러시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급성 빈혈 치료 용도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이제 바이오 퓨어에서 만든 옥시글로빈이라는 애도 있는데요. 예. 이 친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 인공 혈액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한테 쓰이는 거는 이미 쓰이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개한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미국 FDA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약 같은 거를 개발을 하려면 우선 FDA 승인을 그렇죠. 받아야 뭔가 세계적으로 이거 써도 되는구나 예. 라는 인증인데 아쉽게도 FDA에서 승인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혈관이 좀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캡슐로 감싸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그 방법을 사용해서 새롭게 제시한 기업들도 있어요. 요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지원을 받은 바이오 스타트업 칼로사이트인데요. 네. 여기서 에리스로머라는 제품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요게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인간에게 임상 실험도 진행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애라고 보고 있고요. 얘가 재밌는 게 동결 건조를 해서 가루 형태로 보관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피를 가루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식염수에 이렇게 타서 이야. 수혈을 하면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친구여서 이 친구도 한번 가능성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이 보라색 피. 예. 일본 나라현립 의과대 연구팀도 이제 굉장히 올해부터는 동물 실험, 인간 실험까지도 갈 거다. 임상 실험까지도 갈 거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이 과불화탄소 혈액인데요. 네. 이 혈액은 이미 과거에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1989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부작용 이슈랑 낮은 효율성으로 시장에서 철수가 됐습니다. 아, 나름대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아마 네. 이때는 좀 이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후에 뭔가 사례들을 보면서 부작용이 있다. 앞서서 제가 이 과불화탄소 혈액 같은 경우는 뇌졸중 예.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 연구가 크게 밝혀지면서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승인에서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상용화 가능성은 적은 친구다라고 보는 게 좋은 게 임상 실험 단계까지 돌입한 애가 없어요. 아. 그래서 얘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혈액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리스토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적혈구를 인간에게 수혈하는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수혈하는 임상 실험이니까 거의 얘도 가까이 온 거죠. 그렇네요. 현재까지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여전히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생산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저희가 비교를 위해서 한국과 비교를 하면 예. 한국에서 이제 뭐 주사기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예. 한 2만 원 정도면은 한 팩 정도를 수혈받을 수 아, 있습니다. 피 한 팩을. 예. 네, 피 한 팩을 2만 원이면 수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리스토어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이 수혈받은 한 팩을 만들려면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비싸서 아직은 한 팩도 1억 원. 야.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는 무리인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야, 한 팩에 1억 원이면 이거 진짜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쭉 그래도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임상 실험까지 들어간 것도 있고 나름대로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기술이 좀 이제 점점 더 성숙 단계로 넘어와서 진짜 코앞에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또 비싼 돈 주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인공 혈액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도 꽤 열심히 이 경쟁 기술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렇겠죠. 이게 되기만 한다 하면은 우선은 많이 사망하는 사람을 줄일 수도 있고요. 해외에다 기술을 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주목한 방식이 있어요. 지금 3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정부는 줄기세포 방식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작 비용만 낮출 수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혈액 대체제가 될 수 있잖아요. 때문에 한국 정부가 2023년부터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 제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이 꽤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 건강 보건 복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이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까지 5개의 부처가 협력을 하는 예. 범정부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는 임상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혈액을 생산하는 게 1단계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년 정도죠. 4년 정도 동안은 그 기술을 열심히 개발을 해라. 네. 그러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요. 투자를 했고 그 기업들은 이제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제 기업들을 몇 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입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사용을 합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 요 세포가 뭐냐면 되게 만능 줄기세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예. 어떤 세포로도 발현이 가능한 예. 어떤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말 예. 그대로. 그래서 얘는 저희가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혈액세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친구죠. 예. 그래서 이 친구를 개발을 해서 혈액을 무제한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 친구의 목표입니다. 네. 입셀이라는 회사가 이걸 하고 있는 네, 건가요? 입셀이라는 이 친구 회사가 이걸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거의 장점은 헌혈이 없어도 무제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당연히 네. 인공 혈액이니까요. 또 본인 세포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제 줄기세포로 제 혈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 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듀셀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골수에서 혈액이 생성되는 과정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네. 저희가 혈액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인간의 골수에서는 이 조혈모 세포라는 데서 적혈구와 혈소판을 생산을 하는데 네. 연구자들이 이 조혈모 세포를 배양을 해서 적혈구로 분화를 시키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생체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혈액을 생산하다 보니까 적혈구의 기능이 자연 혈액과 거의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줄기세포보다는 조금 비용이 저렴합니다. 줄기세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능세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꽤 비싼데 네. 이 적혈구 조혈모 세포만 모방한 애는 좀 저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예. 아트블러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이 기업은 세포 기반의 인공 적혈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예. 기존의 줄기세포 배양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적혈구 생산 속도를 좀 많이 급격히 올리고요. 또 비용을 절감하는 게 이 기업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서 소개해 주셨던 외국 기업들과는 다른 방법론들을 좀 찾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모글로빈 기반은 굉장히 선발주자의 예. 방법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진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더 선도적일 테니 우리가 잘 아는 네. 줄기세포 이런 고도로 첨단된 네, 생산 네. 기술들 잘하니까요. 예. 그런 걸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임상 실험 같은 거 들어가는 단계들이 있을 텐데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돼갑니까? 네, 다음 스케줄도 설명을 드리면요. 2027년까지 아까 연구를 계속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연구 개발에 힘쓸 생각이고 그 이후에는 임상 연구 단계, 실용화 단계를 거쳐서 2037년 내로는 실용화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2037년이면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인공혈액으로 혈액이 부족한 거는 없는 시절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가격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는 설마 혈액 한 팩이 1억 원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그 취재를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만 원 선에 맞춰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2만 원 선에 맞춰지게끔 이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미래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이 기술들이 좀 더 고도화되면 네. 기능성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성. 혈액들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 산소를 더 많이 잘 운반할 수 있게 만들면 이게 어디서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어디일까요? 뭐 저기 잠수함 뭐 이런 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도 필요할 수 있고요. 좀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주 같은 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피가 우주 같은 산소 운반 능력이 강화된 맞춤형 인공혈액이 우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인공혈액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과학동안의 김미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